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하자 오거나 TV입니다. 이번 영상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주제입니다. 영양제를 오래 먹어도 괜찮을까? 그리고 중간에 끊어줘야 하는 영양제도 있을까? 라는 질문 여러분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저 역시도 매일같이 상담을 하다 보면 꼭 듣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이 궁금증을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꾸준히 영양제를 챙겨 먹고 있습니다. 덕분인지 얼마 전 받은 건강검진에서 정말 좋은 결과를 받았고요. 모든 수치가 정상범위였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오랜 시간 잘 관리해 온 결과인지 고민하게 됐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영양제를 장기 복용할 때 꼭 알아야 할 사실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영양제는 오래 먹어도 괜찮은지, 어떤 영양제는 주기적으로 끊어줘야 하는지, 장기 복용 시 주의해야 할 성분과 복용 팁까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챙겨 먹는 건 좋은 습관이지만 잘못된 방식이나 과도한 복용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오늘 영상은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부작용을 피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영양제를 꾸준히 드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혼자 보기 아까운 꿀 정보니까요. 내용이 유익하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과 관련된 실용적인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어떤 영양제를 오래 먹을 때 주의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건 바로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이름 그대로 기름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수용성 비타민과는 달리 우리 몸에 축적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매일 섭취한 양이 전부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고 간이나 지방 조직 등에 저장되기 때문에 장기간 과잉 섭취할 경우 몸에 독성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지용성 비타민으로는 비타민 A, D, E, K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히 비타민 A, D, K1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타민 A입니다. 이 성분은 시력, 면역력, 세포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고용량을 오랫동안 복용할 경우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흡연자나 임산부의 경우 비타민 A가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흡연자가 비타민 A를 하루 수천 단위 이상으로 복용할 경우 폐암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또한 임산부가 과잉 섭취했을 경우 태아에게 기형 유발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을 위해 아주 중요한 성분이지만 4000 IU 이상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혈중 칼슘 수치 상승으로 인한 신장결석이나 석회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1000에서 2000 IU 사이의 복용량은 안전하지만 6개월 이상 고용량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 상태를 체크하거나 용량을 조절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K1도 언급해야겠죠. 비타민 K1은 혈액 응고와 관련된 비타민인데 보통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K가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 복용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반면에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용성 비타민의 공통점은 몸에 쌓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복용량과 기간을 꼭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지용성 비타민은 필수적이면서도 잘못 복용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성분들입니다. 따라서 장기 복용을 원하신다면 꼭 권장량 이하로 조절하고 정기적인 건강 체크와 함께 섭취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수용성 비타민은 좀 더 자유롭게 복용해도 될까요? 다음은 비타민 B군, 특히 비삼화 비육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지용성 비타민들은 체내에 축적될 수 있어서 과다 복용 시 독성이 생긴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수용성 비타민, 예를 들어 비타민 B군은 비교적 안전하게 복용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수용성 비타민은 대부분 우리 몸에서 사용되고 남은 양은 소변을 통해 배출되기 때문에 지용성 비타민에 비해 과잉 복용에 따른 위험이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는 존재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비타민 B3 나이아신과 비타민 B6 피리독신은 장기 복용 시간이나 신경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비타민 B3 나이아신입니다. 이 성분은 콜레스테롤 조절, 에너지 대사,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영양소인데요. 고용량 섭취 시 간독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1000mg 이상의 고용량을 오랫동안 섭취했을 경우 간 수치가 상승하고 간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실제로 고지혈증 치료 목적으로 나이아신을 복용하는 분들은 대부분 고용량으로 복용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엔 반드시 간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며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조 목적이라 하더라도 하루 500mg 이상의 나이아신을 장기 복용 중이신 분들은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용량을 조절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비타민 B6 피리독신입니다. 이 비타민은 면역 기능과 신경 전달 물질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인데요. 장기 고용량 복용 시 신경독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상한 권장량은 하루 100mg, 해외에서는 200mg 정도로 설정되어 있지만 연구에 따르면 일부 민감한 사람들은 하루 50mg 미만으로도 손발저림, 감각 이상 등의 신경계 증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비타민 B6를 오랜 기간 섭취하면서 손발이 저린다거나 찌릿한 감각, 통증이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게 바로 신경독성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회복에 필요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다행히도 대부분은 중단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증상이 회복되지만 장기적 신경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비군 비타민들도 처음 복용했을 땐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수개월 또는 수년간의 누적 복용이 어느 순간 몸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장기 복용을 계획하고 있다면 정기적으로 내 몸 상태를 확인하고 중간중간 쉬어주는 시기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B군은 종합 비타민 형태로 복합 섭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별 성분의 용량을 확인하는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하루에 여러 종류의 영양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비타민 B6가 중복되어 상한량을 넘기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거든요. 결론적으로 수용성이라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B3와 B6는 용량, 기간, 개인 체질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자기 몸에 맞는 적절한 복용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외에도 우리 몸에 축적되기 쉬운 미네랄 성분은 어떨까요? 특히 철분과 아연, 이 두 가지는 꼭 따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앞서 비타민 B군 중 일부 성분도 장기간 과다 복용 시간이나 신경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비타민이 아닌 미네랄 성분, 특히 우리 몸에 축적될 수 있는 철분과 아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은 면역력 강화, 에너지 대사, 빈혈 예방 등 다양한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과잉 섭취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미네랄이기도 합니다. 먼저 철분페이입니다. 철분은 적혈구 생성에 필수적인 성분으로 특히 여성분들이나 빈혈이 있는 분들이 자주 복용하는 영양제입니다. 하지만 철분은 우리 몸의 배출 경로가 제한적이고 축적되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 장기 복용 시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국내 철분 상한 섭취 권장량은 성인 기준 하루 40mg입니다. 보통 철분제는 10에서 25mg 정도로 되어 있지만 복수의 영양제를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 무의식 중에 이 상한량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한 장을 가진 사람이라면 과잉 섭취된 철분은 대부분 흡수되지 않고 배설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장 점막이 약하거나 염증성 장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위장 장애가 잦은 분들, 혹은 철분 흡수율이 높은 특이 체질을 가진 분들은 과잉 철분 섭취가 간 독성, 위장 염증, 산화 스트레스 증가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이나 폐경 이후 여성처럼 철 결핍 가능성이 낮은 집단에서는 철분제를 장기간 복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분별하게 복용하기보다는 빈혈 진단을 받은 경우에만 철분 보충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철분 수치는 혈액 검사를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하니 장기 복용 전에는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연생기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향상, 상처 회복, 탈모 예방 등 여러 이유로 많이 복용되는데요. 장기 복용 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구리 결핍입니다. 왜냐하면 아연과 구리는 흡수 과정에서 서로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인데요. 아연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장내에서 구리의 흡수를 방해하게 되고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체내 구리 농도가 낮아지면서 면역 저하, 빈혈, 심하면 신경계 이상까지도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연의 상환 권장량은 하루 35mg 정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면역력에 좋다는 이유로 40mg, 50mg 이상을 장기 복용하고 계신데요. 이 경우에는 반드시 구리를 함께 보충하거나 식사를 통해 섭취량을 관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연 과잉의 부작용은 생각보다 다양한데요. 면역력이 오히려 떨어지거나 입맛이 이상해지고 메스꺼움, 설사,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리 결핍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철분을 충분히 섭취해도 빈혈이 생길 수 있는 이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연을 고용량으로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꼭 구리 섭취를 병행하시고 가능하다면 3개월, 6개월 단위로 복용을 조절하거나 중단하는 기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철분과 아연 둘 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필요 이상이 되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에 좋은 건 맞지만 어디까지나 정확한 용량과 목적 하에 복용해야 건강에 이롭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음은 조금 더 복잡한 영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많이들 복용하시는 허브나 생약 성분의 보충제. 이들도 장기 복용 시에는 생각지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철분과 아연 같은 미네랄도 과잉 섭취 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자연스럽고 순하다는 이미지로 소비되는 생약과 허브 성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약 성분이니까, 허브니까, 천연 유래니까 오래 먹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천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며 특히 장기 복용할 경우에는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성유한초입니다. 이 성분은 우울감, 갱년기 증상, 불면증, 생리전 증후군 등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며 유럽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인 허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성분이 간의 대사, 효소, 피사메이사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즉, 다른 약을 병용하고 있는 경우 성유한초가 그 약의 효과를 약화시키거나 강하게 만들 수 있어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항우울제, 심혈관약, 피임약, 항암제 등과의 상호작용이 보고되어 있으므로 복용 중이라면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또한 생약이나 허브는 대부분 복합적인 식물 성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몇 달 후 알레르기 반응이나 염증 반응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 면역계가 특정 성분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기 때문이며 특히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체질을 가진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간과 신장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생약 성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에키나시아, 마카, 동종요법 제제, 밀크시슬 등이 장기간 섭취되었을 때 간 수치 상승, 신장염증, 호르몬 교란 등의 이상 반응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개인의 체질과 기존 질환,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도 건강 이상을 느끼지 않았다고 해도 장기 복용은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생약 보충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상당수 생약 제품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유통되지만 정확한 성분 배합이나 효과, 안정성에 대한 임상 연구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천연이라서 괜찮다? 는 막연한 신뢰보다 어떤 연구와 기준을 통해 만들어졌는지 충분한 데이터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생약 보충제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연구가 잘 되어 있고
안전성이 검증된 생약 성분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스베라트롤, 케르세틴, 커큐민 등은 이미 수많은 연구 결과가 축적되어 있고 정제된 원료로 복용할 경우 안정성 면에서도 비교적 우수합니다. 즉, 생약 성분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검증된 원료인지, 장기 복용한 사례와 연구가 있는지, 개인 건강 상태에 맞는 성분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생약이나 허브 보충제는 자연 유래 성분이라도 체내 작용은 매우 강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장기 복용 전에는 전문가 상담과 충분한 정보 확인이 필수입니다. 특히 기존에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허브 보충제를 새로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상호작용 가능성을 점검해 보세요. 다음은 우리가 자주 챙겨 먹는 또 다른 보충제 유형인 식이섬유 보충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식이섬유도 건강에 좋지만 장기 복용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앞서 허브와 생약 보충제도 무조건 안전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건강을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이 챙겨 드시는 식이섬유 보충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식이섬유는 변비 예방, 장 건강 유지, 혈당 조절, 포만감 유지 등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어서 특히 다이어트를 하거나 장이 예민한 분들이 자주 복용하는 성분이죠.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차전자피, 이눌린, 구아검, 애플 식이섬유, 프락토올리고당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이섬유는 자연에서 유래된 성분이고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이 역시도 장기 복용, 고용량 복용이 이어질 경우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미네랄 흡수 방해입니다. 식이섬유는 장에서 수분을 흡수해 팽창하면서 배변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미네랄 성분과 영양소의 흡수까지 함께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철분, 칼슘, 마그네슘, 아연, 구리, 망간, 셀레늄 등은 식이섬유의 방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식이섬유를 장기적으로 다량 섭취할 경우 오히려 체내 미네랄 결핍이 유발되어 면역력 저하, 피로감, 피부 트러블,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종합 비타민이나 미네랄 보충제를 별도로 병행하는 것이 권장되며 특히 식사와 식이섬유 복용 시간은 최소 1에서 2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장 자극에 따른 부작용입니다. 특정 식이섬유, 특히 알로에, 센나, 카스카라, 루바브처럼 변비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자극성 성분은 오랜 시간 복용할 경우 흑색장이라는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흑색장이란 장 점막의 색소가 침착되며 염증을 유발하는 상태로 이는 장 기능 저하, 만성 복통, 배변 장애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극성 성분은 단기간에 응급 완화용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기 복용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너무 많을 경우 오히려 복부 팽만, 가스,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예민하거나 과민성 대장증 혹은 IBS을 가진 분들은 식이섬유 과다 섭취 시 설사 혹은 복통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개인별 상태에 맞게 조절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심리적 의존 문제입니다. 식이섬유가 변비 해소에 도움을 주는 건 맞지만 계속해서 보충제에만 의존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배변 습관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이며 물 섭취, 규칙적인 운동, 장 건강에 좋은 식단과 병행되어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 보충제의 적절한 복용량은 보통 하루 5에서 1파이브지 정도로 권장되지만 실제 제품마다 성분 농도나 섭취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제품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처음 복용하실 땐 적은 양부터 시작해 점차 늘려가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정리하자면 식이섬유는 분명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지만 고용량을 장기간 복용하면 미네랄 결핍이 올 수 있고 자극성 성분은 장 기능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과한 복용은 오히려 소화기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이섬유를 꾸준히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의 장 상태를 점검하고 다른 영양소의 흡수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간헐적으로 복용량을 줄이거나 섭취를 중단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 해도 내 몸의 반응을 살펴가며 복용하는 습관이 필요하겠죠?
다음은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챙겨 드시는 종합 비타민 그리고 다량의 보충제 동시 복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좋다더라, 저것도 좋다더라 하면서 쌓이는 영양제, 정말 내 몸에 다 맞을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식이섬유 보충제도 너무 과하면 미네랄 결핍이나 소화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며 복용하는 종합 비타민과 다양한 복합 영양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종합 비타민은 정말 편리하죠. 비타민 A부터 E, 미네랄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으니 일일이 영양소를 나눠 먹는 수고를 덜어주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편리함이 때로는 우리 몸에 불필요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건강에 좋다는 영양제를 따로따로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종합 비타민을 기본으로 복용하면서 다른 영양제를 추가하는 경우 특정 성분이 중복 섭취되는 일이 매우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종합 비타민에도 들어있는 비타민 B육, 비타민 A, 아연, 철분, 엽산, 셀레늄 등이 따로 복용하는 눈 건강 영양제나 뼈 건강 영양제, 면역 보조제에 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상한 섭취량을 넘어서는 거죠. 이렇게 복합 성분 중복 섭취가 계속되면 간이나 신장, 신경계에 부담이 생기고 간혹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가 올라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술도 안 마시고 특별히 간에 안 좋은 음식도 안 먹는데 왜 간 수치가 높지? 라고 의문이 드는 분들 중 실제로 영양제 과복용이 원인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종합 비타민에 포함된 성분 중 일부는 체내 필요량보다 훨씬 많은 양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 A나 D, 일부 미네랄 성분은 장기 복용 시 체내에 축적되어 독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복합 영양제는 성분이 많아질수록 개인 맞춤형 섭취가 어려워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비타민 B육을 50mg씩 필요로 하는 건 아니고 모두가 셀레늄을 100마이크로그램씩 섭취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종합 비타민은 이러한 개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인 성분 구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과한 보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알레르기나 특이 체질이 있는 분들은 종합 비타민에 포함된 특정 성분에 반응해 두드러기, 소화불량, 피부 트러블, 가려움 등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어떤 성분 때문인지 특정하기 어려워서 종합 비타민 자체를 중단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따라서 종합 비타민이나 복합 영양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내가 따로 복용하고 있는 다른 보충제와 성분이 겹치지는 않는지, 복용량이 상한 섭취량을 초과하지는 않는지, 복용 후 신체 반응에 이상은 없는지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내게 부족한 영양소만 선별해서 필요한 만큼만 복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D가 부족하다면 비타민 D만, 철 결핍이 있다면 철분만 보충하는 식이죠.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중복 섭취를 줄이고 간과 신장의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검진 결과나 혈액검사 수치를 바탕으로 맞춤 보충제를 선택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약국이나 병원에서 간단한 혈액 검사로도 여러 영양소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건 영양제는 음식의 대체제가 아니라 보조제라는 점입니다. 기본적인 식단과 생활 습관이 건강을 좌우하고 영양제는 그 위에 살짝 얹는 보완책일 뿐이라는 거죠. 다음은 건강을 위해 단기간 복용하는 다이어트 보조제나 수면 보충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런 보충제는 장기 복용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다양한 영양제들을 장기 복용할 때 주의할 점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단기 목적으로 복용하는 보충제들, 예를 들어 다이어트 보조제, 수면 보충제 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보충제는 목적이 명확하고 일시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제품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시적인 효과에 만족해서 장기간 계속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입니다. 이 성분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지만 간 독성 이슈가 다수 보고된 바 있습니다. 특히 고용량을 몇 달 이상 복용하게 될 경우 간 수치가 급격히 오르거나 피로감, 구토, 복통 등의 간 손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 보조 성분 중에서는 멜라토닌, 발레리안, 감퇴 추출물 등이 흔히 사용됩니다. 이 성분들은 일시적으로 수면 유도를 도와줄 수 있지만 장기간 복용 시 자연적인 수면 주기 흐트러질 수 있고 일부는 진정작용에 의한 낮 시간 졸림, 두통, 기억력 저하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단기 목적 보충제는 내가 원래 기대했던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는 과감히 중단하거나 일정 기간 쉬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기 복용에 적합한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먹는 영양제 목록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영양제 계속 먹어도 괜찮을까? 그리고 중간에 끊어줘야 하는 건 뭐가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며 답을 드렸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모든 영양제가 다 오래 먹어도 괜찮은 건 아닙니다. 우리 몸에 축적되는 성분, 간이나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는 성분들은 반드시 용량과 복용 기간을 관리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중단하거나 건강 상태를 체크하면서 섭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어떤 영양제는 장기 복용에도 안전한지, 어떤 성분은 주기적으로 쉬어줘야 하는지, 나의 현재 건강 상태와 복용 습관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확인해서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더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자 오거나TV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영양제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